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신과 의사 수전정입니다. 오늘은 저의 그 북클럽 친구들이 저희 책을 가지고 저에게 하드타임을 주려고 지금 오셨습니다. 여러 가지를 물어보시고 제가 대답 못하고 쩔쩔매더라도 독자분들께서 잘 생각하시고 나라면 무슨 질문을 해야 될까? 저 책을 가지고 제 책은 여러분들이 혹시 읽으셨을지 모르지만 아이야 너 때문에 행복해, 한참 전에 나온 책인데요. 제가 카이저 병원에서 일할 때 보던 환자들의 얘기입니다. 물론 이름이랑 다 신분은 바꿨지만,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능하시면은 무슨 질문을 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 한번 해보시면서, 오늘 이 저희 친구 중에서 장연화 기자님은 그전부터 많이 팟캐스트랑 인터뷰를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이끌고 사회해 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소명해 주셔서 지난달에 이어서 이렇게 다 만나 뵀는데 또 이렇게 방송 카메라도 앞에 두고 하니까 좀 약간 긴장도 되고 괜히 떨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혹시 또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제 오른쪽부터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수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장연하고요. 제 오른쪽에는 게이트웨이 아카데미 원장님 김소영 원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 수자 선생님 옆에 오른쪽에는 또 지경희 선생님이십니다. LA 고등학교 카운슬러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경희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지난 6월 달에 LA 고교 스쿨 카운슬러로 일하다가 27년 일하다가 지난 6월에 은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북클럽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네. 여기 클럽 대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디 조이고요. 화장품 장사 30년 넘게 했는데 정말 생각지 않게 이렇게 좋은 분들 만나서 제가 북클럽을 이렇게 같이 하니까요. 요즘에 너무 행복하고 또 오늘 같은 이런 시간이 있어서 너무 기대됩니다. 저희가 지금 요번에 지난 한 달 동안 이 아이야 너 때문에 행복해 이 책을 되게 많이 열심히 읽었거든요. 이 책은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더라고요. 우울증도 있고 또 저희가 막 정신 산만하다고 할 때 쓰는 ADHD에서도 얘기하는 거 있고 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이걸 읽고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이 선생님 유튜브를 왜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서 네.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네. 제가 2년 반 전에 저희가 정신과 의사로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이 사람들이 자살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의과대 학생들이랑 레지던트들이 공부하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Comprehensive Textbook of Psychiatry라는 건데 지금 10번째 에디션이 나온 아주 역사가 깊은 책인데, 몇 년 전에 그 책을 보니까 아주 슬픈 대목이 나왔어요. 그전에는 러시아가 굉장히 자살이 많았는데, 그 다음에 리투아니아라는 나라에서도 가끔 세계에서 제일 높은 자살률이 보인 적이 있는데, 지금 계속 사우스 코리아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자살률을 보인다. 그게 미국 교과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20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한국에 가서 그런 걸 알아봤더니 별로 그거에 대해서 얘기들을 안 하시고 모르세요. 그러다가 한 1년쯤 있으니까 이제 자살 예방 센터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통령이 자기 밑에 이제 자살 방지하는 포커스 그런 그룹도 만드시고 그러셨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다른 문제들이 생기고 그랬으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정신과 의사로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왜냐면 자살이 한국에 많으면은요, 외국에 나가 있는 디아스포라들, 일본이건 미국이건 중국이건 거기도 다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국 내에서만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민자 후손들이니까. 예, 이민자들 지금도 많아요. 그러니까 네. 거기도 많지만,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에 28이었습니다. 제가 그 책을 볼 때는. 지금 26으로 줄었습니다. 자살률이. 자살률은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10년 동안, 10만 명 인구 중에서 1년간 자살한 사람이 몇 명인가 가지고 자살률을 정합니다. 지금 미국은 과거에 비해서 12명이었는데 지금 14명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난리가 났죠. 학생들, 고등학생들 학생증에는 그 자살방지센터 전화번호가 딱 들어 있습니다. 그 청소년들이 많이 자살을 하니까요. 한국은 그때 제가 책을 볼 때 28이었는데 지금 26이 됐는데 이것이 아직도 OECD 국가 전체 에버리지 2배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슬픈 현상이라.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우울증도 하고 ADHD도 하고 뭐 이럴 때 한국 사람들이 ADHD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고 치료를 안 하면 나중에 너무 자존감이 떨어지고 술들을 많이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자살을 하고 범죄가 될 수 있어서 하여튼 정신과에 대해서 좀 알으시면은 방지도 하고 빨리 치료를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때 중앙일보에서 근무했던 네. 그 교육 관련을 많이 했었는데요. 네. 이렇게 우수한 대학교를 한인 학부모들은 항상 이렇게 선호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충동 조절 장애 관련 얘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네. 그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좀 궁금해졌어요. 아, 오케이. 네. 학생들에게 그리고 또 부모들이 어떻게 이거를 자녀들하고 대화를 해야 될지 좀 궁금해요. 네. 충동 조절 장애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그 intermittent explosive disorder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일으키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심한 것들은 뭐 어떤 경우는 클렙토메이니아, 뭐 파이로메이니아 그래가지고 뭐 가서 이렇게 훔친다던가, 그렇죠. 예, 그다음에 어디 가서 이렇게 불을 낸다던가 이게 자기 감정 조절을 못하는 그런 상태들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이제 그냥 딴 거 하나도 없이 오는 경우는 많지가 않지요. 대개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숨겨 있는 다른 문제들, 가령 예를 들면은 ADHD가 있는데 발견이 안 되고 치료를 못 했다던가 아니면은 성격 장애 같은 게 있어가지고 반사회성 성격 장애 같은 거 이런 사람들에서 그리고 갬블링 같은 것도 다 거기에 들어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폭력을 하다가 이제 범죄가 되고 싶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거 자체도 문제지만 그거보다는 그 밑에 이렇게 깔려 있는 문제들을 알아가지고 미리 이렇게 예방을 할 수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죠.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 오른쪽에 있는 우리 김소영 원장님께 먼저 그러면 질문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아까 너무 소개를 짧게 해서요. 많이 하십시오. 네네. 저는 이제 현재는 학원 원장이라기보다도 코비드를 지나면서 모든 학생들 수업이 온라인으로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온라인 하이스쿨, 온라인 고교를 지금 운영 중이어서 뭐 그렇게 하고 백그라운드는 이게 우리 장 기자님의 제가 선배입니다. 중앙일보에서 교육 기자로 좀 오래 했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끼지 못했던 제가 그때 기자 생활을 하면서 차라리 이걸 알았으면 제가 그때 사실 그때 당시에는 부모님들이 이제 어디다 마땅히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물어볼 만한 대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신문사로 많이들 전화하셨어요. 그때 제가 조금 더 지식이 있었으면 그러면 부모님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현실감 있는 그런 좀 상담을 해드렸을 수 있겠다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제가 처음 여쭙고 싶은 거는 네. 여기 안에 보니까 리조리우스 리조리우스 머슬. 네, 머슬 그 예. 근육인데 굳이 그 내용을 이 책에 넣으신 그 백그라운드가 궁금하고요. 정확히 그 리조리우스 근육, 미소 근육이라고 하시던데 요거, 예. 그게 제가 이거 읽으면서 어디일까를 막 했는데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어느 부분인지 그리고 어디 한번 여기 요거 보여주시고. 네. 어디? 네. 요거 여기, 보조개라는 여기, 거. 요 정도. 오케이. 저도 그리고-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 그 있으면 내용- 미인이잖아요. 그 내용을 굳이 이 책에 넣으실 만한 어쨌든 중요한 의미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건지. 좋은 질문이십니다. 네네.
제가 의과대학을 가려고 간 게 아니고 마지막에 고등학교 3학년 이렇게 여름방학에 그 닥터 스코필드라고 제 영어 바이블 이제 선생님인데 제 멘토였죠. 그 선교사님께서 너 영숙이는 의과대학 가라 그러셔서 저는 겁이 나서 안 간다고 그랬었는데 그래야지 한국에 지금 너무 부패가 많고 그러니까 여자가 힘을 길러야 된다. 그래서 장학금 다 대줄 테니까 가서 그 공부하고 힘을 길러서 이 한국 사회를 좀 깨끗이 해라. 그런 말을 하셔서 생각도 안 했다가 갑자기 이제 영국 미국 의과대학을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본과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해부학이에요. 근데 해부학이 제일 그분이 아주 박 교수님이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저녁에 카다바 이렇게 하나 놓고서 이쪽에 학생 둘, 저쪽에 학생 둘, 4명이 이제 그 카다바를 갖다가 이렇게 다이섹션 한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조금씩 해가지고 처음에는 peripheral nerve들, 말단 신경, 말초 신경부터 해가지고 잡으면 그거에다가 실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야 돼요. 그러다가 잘못해서 끊으면 야단 맞아요, 굉장히. 그래서 이거 하나씩 하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리조리우스 머슬이 제가 항상 생각나는 거는 그 무서운 해부학 시간에 딱 재밌는 거, 그 교수님이 웃은 거가 그거 얘기할 때 처음 한 번이었어요. 1년 내내 하면서. 그분도 그때는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게 참 마음에 드는 것이 이 리조리우스 머슬이 이제 웃으면 이렇게 딱 패이고 일부러 그러니까 웃는 척을 하도 우리 두뇌에서 웃는 줄 알고 기분이 좋은 줄 알고요. 도파민, 세로토닌, 노에프린, 엔돌핀 막 내놓거든요. 그래서 우울할 때는 오히려 사람들 보고 재밌는 코미디 같은 거 자꾸 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일부러 친구들 만나서 웃는 소리 하고 그러면은 그리고 자꾸 이렇게 운동도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두뇌를 어떻게 우리 이게 장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딴 거를 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은 아는 방법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두뇌를 갖다 활발하게 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한 건 우선 운동이지만 운동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자꾸 웃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크리스마스 카드 누구에게나 내년에 많이 웃으세요 이러거든요. 그거는 be happy예요. 그렇게 하면 해피해지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리조리우스 머슬을 거기다 집어넣은 이유는 그래서 그랬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울한 환자들 자꾸 예. 웃으면 예.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많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아이들한테 네. 얘기할 때 네. 이 머슬을 좀 많이 쓰라고. 네, 리조리우스 머슬.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질문을 저희 지경 선생님한테 넘길 텐데요. 학교 또 카운슬러시라 질문이 좀 날카로우실 것 같아요. 선생님 기대하셔야 겁을 될 것 좀 내야 같아요. 되겠네. 제 질문은 선생님의 전공이니까 그리고 또 제가 27년 거기서 근무를 했지만 사실은 그럴까라는 질문이 가장 많았던 게 뭐냐면 우울증이에요. 그게 몇 페이지에 있냐면 62페이지에 주요 우울증의 증상에 대해서 쫙 나오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학생이 안 오거나 학생이 공부가 많이 떨어지거나 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부모님을 부르면 이상하게 부모님들의 그 첫 번 반응은 뭐냐면 우리 아이가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그 학교에 올 수가 없었고 그다음에 또 이런 수업을 마칠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excuse라고 말하면 사실 전문가로서는 안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 제가 이 어머니로 부모로서 아이가 어머니 생각에 얘가 우울증이라고 생각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집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아무 그게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 학생의 상담 교사로서 그럼 얘를 우리 학교에도 다 사이콜로지스트가 있잖아요. 그럼 그렇지. 거기다 제가 리퍼를 해도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부모의 동의를 먼저 구해야 되니까. 구하니까. 예.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학교 안에 있는 스쿨 사이콜로지스트가 굉장히 바빠요. 그분들은 뭐 스페셜 에드 그런 것들 어세스먼트 계속하고 이발루에이션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그게 그까지 아주 위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바깥 에이전시한테 이렇게 리퍼를 리퍼럴. 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그러면 보험이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메디칼 있는 사람은 그나마 되는데 보험이 없는 사람도 또 반 정도는 돼요. 보험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또 무작정 기다려야지 돼요. 사실 그것도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보험이 없고 그리고 그냥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무작정 이제 기다리거나 스쿨 사이클리스트 개인적으로 하지 우리 학생 지금 저렇다는데 한번 봐줘라. 근데 또 그게 절차가 우울증을 하는 절차가 그렇게 뭐 이 학생을 계속 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은 학생을 이제 스쿨 사이클리스트가 이 학생을 보고 난 다음에 멀쩡한데 밝은데 그냥 얘한테 물어보면 괜찮은데 왜 부모님은 얘를 우울증이라고 하셨을까? 그러면 제가 또 스쿨 사이클리스트하고 부모님하고 같이 연결을 해요. 어머님 오시라고 그래서 미팅을 하는 거예요. 학생하고 같이.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지. 그건 장려 잘하셨네요. 예, 그렇게 해서 그 부모님하고 이제 스쿨 사이클리스트하고 이제 어드바이스도 주고 그렇게 하고 만약에 이제 그런 경우에서 얘가 조금 정말 조금 증상이 있고 얘가 또 어떤 뭐가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는 IEP 그런 Individualized Education 프로그램을 이제 신청을 해요. 이제 부모가 나 원합니다. 어세스먼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장애 학생이 있어서 그거를 받는 게 아니라 어떤 도움을 그걸 통해서 법적인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꼭 무슨 뭐 얘가 문제가 있어서 스페셜 에드가 아니거든요. 아니고, 얘를 공부를 네. 잘하지만 얘가 정신적으로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 그럼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IEP를 이제 60일 신청하고 나 원합니다라고 편지를 써서 보내면 60일 이내에 그 스쿨 사이클리스트가 해야지 돼요. 근데 대부분 부모님들은 그거를 안 하시려고 해요. 그래서 가끔 저는 정말 원하냐? 그러면 제 앞에서 편지를 쓰라고 말해요. 네. 그리고 저도 카피를 갖고 있고 어머니도 갖고 있고 날짜 쓰고 사인하고 지금 이렇게 했다. 그리고 제가 가끔 한 20일쯤 되면 스쿨 사이클리스트한테 그걸 해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게 IEP의 프로시저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요. 제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하시네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다른 예. 부모님들이 이제는 스쿨 카운슬러한테 가야 얘기를 되겠다는 해야 말을 돼요. 할 거예요. 예, 예. 뭔지를 모르니까 그동안에 하나도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중요하네요. 어떤 면에서는 부모님들은 얘가 그냥 집에서 게임만 하고 있으면 우울증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뭐 하루 정도 뭐 이렇게 숙제를 안 한다. 또 얘가 우울증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얘가 정말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 얘가 지금 스터디 스킬이 좀 그런가? 그렇죠. 아니면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이런 게 없나? 문제가 있나? 예, 그런 거를 조금 더 살펴야지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제 질문하고 싶은 거는 여기에 잠을 지나치게 많이 잔다. 네. 그런데 반대로 지나치게 잠을 안 자도 그 증상.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또 하나는 우리 이제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갱년기 우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갱년기 우울하고 청소년기 우울하고는 또 어떻게 좀 다르게 하시나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예, 이거. 네. 예. 네, 저는 필요 예. 없으니까. 그 우울증을 이제 진단을 하려면은 이제 몇 가지 크라이테리아가 그러니까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얼마나 많이 그거를 갖다가 해당이 되나 그거 가지고 진단을 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원인은 둘 다 지금 청소년 때도 갑자기 호르몬의 변화가 많거든요. 그거하고 관계도 되고 갱년기는 특히 더 많고요. 여자들 호르몬으로 인해서. 에스트로겐이 이제 떨어지고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굉장히 여자들을 아주 힘들게 하는 그런 호르몬이죠. 그래서 메나키 그러니까 초경할 때도 애들이 그때 여자들 12살, 13살, 14살 많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그때 많이 애들이 이렇게 자해도 하고 막 그때 수이사드해진 애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많이 디프레스 되는 때가 초경 그다음에 월경시 월경할 때 한 2주 월경하기 2주 전부터 그다음에 폐경 뭐 이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청소년들도 그때 여자애들은 그때는 난소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남자애들은 이제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나오는데 여자애들은 그때 그 에스트로겐 때문에 영향이 많은데 남자애들도 그때
남성 호르몬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성호르몬도 나오고요. 예, 성호르몬이 여기서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그로우트 호르몬, 성장 호르몬, 그거 갑상선 호르몬,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올 때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 그 림빅 시스템, 감정뇌를 막 가서 여기를 갖다가 자극을 하죠. 그러면 이 이모션이 올라오는데, 그거를 갖다 여기서 이제 이 전두엽이 하는 일이 감정을 갖다 이렇게 컨트롤하는 거거든요. 억제하는 건데, 이제 이 감정, 이 우리 전두엽은 태어날 때는 전혀 발달이 하나도 안 된 상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게 미안한 말이지만 강아지나 뭐 송아지나 비슷한 거예요. 그냥 딱 튀어나왔을 때는, 그때는 뭐만 있냐면 인간이나 모든 포유동물들은 림빅 시스템, 그러니까 번영계라고 그러는데 그게 감정뇌입니다. 감정뇌하고 그 밑에 있는 숨골, 그것만 있습니다. 그런데 숨골은 뭐냐면은 왜 도롱뇽도 있고 뱀도 있고 그런 그 양서류에도 뭐 4만 년 몇 년 전부터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그게 하는 것은 우리 몸 안에서 인간이나 동물한테 심박, 뛰는 거, 혈압, 온도 조절, 숨 쉬는 거, respiration, 그 네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거나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른 뇌가 다 나가도 그것만 있으면은 생명은 살아있는 것 같이 되는데, 그때 EEG 찍어보면은 이렇게 플래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은 그거는 인간이 아니죠. 그때는 그러니까 인간 죽은 거랑 마찬가지인데, 어떤 부모님들은 그때도 이게 머슬 트위치하고 뭐 이렇게 하트빛 잘하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로 자꾸 생각을 해가지고, 가끔 신문을 보면은 그 왜 그것 때문에 이걸 갖다 끊질 못해가지고 그냥 놔둬가지고 어떤 점에서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죠. 어쨌든 이렇게 아기가 나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기가 탁 엄마 품에 안기면서 엄마 쳐다보고 이제 이렇게 눈을 맞추고 이러면서 그때부터 여기가 이제 조금씩 발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기가 이제 그 처음 아기가 나오면은요, 내가 엄마고 엄마가 나고 이렇게 같이 하나의 이제 일체로 생각을 해요, 아기들이. 근데 그거 내가 우주고 우주가 나고. 그런데 3개월만 지나면 아기가 이제 아기한테는 제일 큰 스트레스가 저기 엄마가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맨날 옆에 있다가 내가 깼는데 배고픈데 엄마가 없으면 이제 그때 울다가 벌써 3개월만 지나면 아기가요, 엄마가 마지막에 있던 데를 이렇게 쳐다본답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보고 그래도 엄마가 안 오면 그때 이제 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가 3개월 동안에 조금 발달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여기가 발달되는 거가. 그래서 이렇게 보고서, 그러니까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이제 executive function이라고 그래요. 집행 기능. 여기가 이제 집행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로 치면은 중역이나 사장처럼. 그래서 집행 기능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감정 조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을 딱 조절하고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엄마가 안 오면 그다음에 이제 막 우는 거죠. 그다음에는 스트레스풀한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발달돼 가는데,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책을 많이 쓴 사람이 피아제라는 유러피언 심리학자죠. 그 피아제는 애들 셋을 보면서 기르는 걸,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거를 봤냐면 여기가 어떻게 발달되나 하는 걸 갖다 조사하면서, 아기가 이제 1살 때쯤이면은 이렇게 아빠하고 같이 이렇게 놀다가 공이 어디로 가가지고 이제 안 보이잖아요. 그럼 하고 운대요. 안 보이는 건 없어진 거니까. 그때까지 여기가 그거밖에 발달이 안 됐으니까. 2살 되면은 애들이 벌써 공이 가갔는데 저 어디로 가가지고 침대 밑으로 가잖아요. 신나서 쫓아가서 이제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보이지 않아도 object constance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내 공이라는 것이 내 브레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을 해서 재밌으니까 가서 찾아오고, 그래서 2살쯤 되면은 아이들이 숨바꼭질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숨바꼭질해도 엄마 안 보이면 큰일 나니까. 근데 2살 때 되면은 안 보여도 어딘가에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애들을 저기 프리스쿨이나 널서리 스쿨에 보내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때는 엄마가 안 보여도 언젠가 올 거라는 걸 기억한다는 거죠. 근데 2살이 됐는데도 이제 2살, 그러니까 그 1살 반부터 2살, 2살 반 사이에
이때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어떤 학자들은 그때 경계성 인격 장애가 생길 수가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나와 이제 다른 사람과 subject와 object가 이렇게 분리되는 것을 갖다가 알게 되는 때가 되게 그때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무슨 뭐 엄마 병이 났다던가 뭐 하여튼 큰 문제가 있었다던가 그래서 경계성 인격 장애 있는 사람이 제일 겁나는 게 누가 나를 갖다 버릴까봐. 그래서 그게 제일 큰 문제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한 12살쯤 되면은 이제 그리고 그때까지는요 감정급뇌가 주로 이제 많이 작용을 하니까 가령 숙제 안 해가지고 내가 F 맞았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야단 맞으면은 얘가 와서 막 저기 뭐라고 그러냐면은 엄마가 이제 야단치거든요. 너는 왜 F 또 맞았냐 안 했고. 근데 얘는 그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12살까지는 그때 사람들은 다 나 미워하는구나. 나 위주니까. 아니면 나는 바보구나. 나는 스튜피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12살쯤 되면은 operational thinking 그래가지고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얘네들이 그거를 갖다가 처음부터 6살 때부터 다 알려니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자기는 그거 다 지나간 거 다 잊어버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16살쯤 되면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의 입장으로 놓고서 슈즈에 놓고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엄마들이 자기가 직장 갔다 왔는데 티네이저가 뭐 설거지도 안 하고 막 이렇게 지저분하고 그러면은 화가 막 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했는데 넌 집에 있으면서 이런 것도 안 하냐. 어떻게 내 생각을 못 하느냐. 그런데 그 16살 넘어야지 그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브레인이 그래서 언제까지 될 것 같아요? 성숙하는 게. 25. 네, 25. 선생님이 맞으시죠. 아주 어떤 애들은 30살까지 된다 그래요. 제가 그래서 우리 손자 하나 있는데 나는 30살까지로 봐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브레인이 그때 이제 이게 충분히 성숙하지만 그 다음에도 계속 공부하고 책 열심히 보시고 뭐 이러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도 계속 발달돼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뉴로플라스티시티 가소성, 신경세포 가소성이라고 그러는데 특히 어디 근처가 많이 그러냐면은 히포캄퍼스 근처가 해마 그게 이제 여기서 기억의 중추거든요. 공부만 그 영국에 이제 옐로 택시 모는 사람들은 길을 다 외워야 되고 주소도 다 외워야 되거든요. 워낙 길 시스템이 나쁘니까. 그 사람들은 다른 나이가 비슷한 사람하고 건강도 비슷한 사람하고 해보면은 MRI를 찍어보면은 이 히포캄퍼스가 훨씬 더 이보다 커져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계속 재시험 쳐야 되고 3년마다 이걸 못 외우면은 안 되니까. 그게 굉장히 택시 운전사 하기가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영국은. 그러니까 청소년기 학생들의 우울증은 아직 이 호르몬의 변화, 이런 또 성장 호르몬, 또 그 성 호르몬 그런 게 왕성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제 자리를 잡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그 충분한 그런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누구한테 말도 안 하고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줄어들고 이제 그런 거 하고 싶지 않고 이제 그런 것도 있는 있고 거. 이건도 있고요. 네. 대개 이제 정신과적인 문제를 생각할 때는 심리적인 거, 네. 신체적인 거, 환경적인 거. 환경적인 거. 예, 그걸 다 이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 미국 같은 데서는 특히 티네이저 시기는 네가 독립해서 네 할 말 다 하고 앞으로 너 어떻게 살 건지 생각하고 이렇게 뭐든지 결정을 해야 돼. 이렇게 요구해요, 하는 사회가. 부모들도 있어요. 이 사회가 그러거든요. 예. 근데 그때 지금 여기가 발달이 안 됐으니까 됐으니까. 힘든데 예. 적어도 여기 있는 애들은 젊은 애들은 그러니까 부모 옆에 안 있으려고 그래요. 그렇지. 부모 옆에 있으면 예. 창피하게 생각해요. 친구들이 보면은 집에 와서는 막 이러고 예. 그런 애기같이 굴면서도 친구 앞에서는 안. 안 그러지. 그래서 뭔가 자기가 이제 독립해야 된다는 그런 프레셔를, 생각해. 사이콜로지컬하게. 그리고 그런 것에서 프레셔를 받고 또 하나는 아이덴티티. 그렇죠. 정체성 내가 때문에. 누구인가? 나는 한국 사람인가? 나는 미국 사람인가?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정말 여잔가 남잔가? 예. 아니면 많은 경우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내가 저 다리 밑에서 덜 좋은 거 맞나? 아니면 나는 그거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생각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내가 진짜 아인가 아니면은 주소원인가 이런 베이직한 것부터가 아이덴티티의 그 컨퓨전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갑자기 불안해가지고 그때 아이들이 양육 어답트된 애들은 막 자기 친부모 찾으려고 그러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 아이덴티티를 찾으려는 노력이고 그리고 그 이제 또 어떤 게 있냐면은요. 그 우울증이 이제 오는 것이 이런 호르몬의 영향 그러니까 신체적인 것들 오는데 또 하나는 한국 특히 청소년들은요. 부모님들이 한국 부모님들이 제 생각에는 한 5명에 1명은 ADHD가 있습니다. 맞아요. 예. 지금 진단이 안 돼서 그런 경우가 많고 제가 보기에는 특히 미국에 오신 분들은 한국에 계신 분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산만증의 특징이 새로운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멀쩡하게 잘 살면 되는데 길을 쓰고 소양교육 받고 막 이러면서 여기 왔잖아요, 미국에. 그리고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또 굉장히 좀 임펄시브하니까 가고 싶다 그러면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ADHD가 있는 사람들 특징이 뭔가를 하면은 골수를 팝니다. 하나를 하이퍼 포커스. 그러니까 올인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이제 그 프로페셔널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 제 생각에는 뭐 선생님들, 뭐 사이콜로지스트, 의사, 많아요. 변호사, 교수 많아요. ADHD. 그런데 왜 그냥 그 사람들은 뭐 저 같은 경우는 책 보는 거 그냥 재밌으니까 딴 거 하나도 못하니까 그냥 그것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의사가 된 건데 그때 할아버지가 가라고 그랬을 때 그냥 가서 그냥 따라갔는데 이런 사회적인 프레셔 그다음에 심리적인 거 내가 아이도 아니고 지금 어른도 아니고 이게 중간 다리에 있거든요. 가는 가독이거든요. 그러니까 급하면 엄마한테 와서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이쪽으로 가야 돼요. 갈 수도 있고 여기도 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때는 그러니까 부모하고 있으면은 자기가 뭔가 디펜드하는 것 같으니까 그때가 중요한 게 피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너 괜찮아 그러면은 괜찮게 느끼는데 피어들도 다 그때가 지금 힘들 때잖아요. 그래서 그 청소년기를 하는 선생님들도 힘드시고 부모들도 힘든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은 참 부모님 그 학생이 그런 정체성이나 심리적인 환경적인 요인으로 힘들어할 때 학생들의 부모님의 역할이 사실은 되게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그냥 뭐 할 게 아니라 그런데 또 하나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에 있으면서 가장 그 한인 부모님들한테 그 했던 게 부모 교육. 그걸 많이 했었어요. 네, 아주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그런 인식의 차이, 그리고 부모님들이 자녀의 그 청소년기의 그런 특징은 이런 거다. 그리고 이런 가는 과도기다. 이제 그런 거를 설명해 다 알지만 부모님들도 막상 학교에 와서 그렇게 들으니까 그런 게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해요.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학교에서 그냥 전체적인 부모를 대상으로 그런 부모 모임을 한 게 시작이 됐어요. 잘하셨네. 아주 그러니까 중요한 걸. 사실은 서브젝이 뭐 어떤 날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지만 중복될 때가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복되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렇죠. 자꾸 한 말하고 자꾸 그렇게 하면 또 어떤 분은 또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오시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그러면서 오는 사람들은 사실 계속 와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이 청소년기의 우울증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제 그런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또 하나 질문드린 거는 뭐였냐면은 갱년기 우울. 그래서 이제 저는 친구가 이제 갱년기를 저는 사춘기도 안 겪었고 갱년기도 안 겪었기 때문에 사실 그게 어떤 게 그런 거야. 뭐 나는 진짜 누구 말 맞더라 어디서 왔나 막 이제 그런 생각이 저도 안 겪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친구는 갱년기를 좀 많이 겪은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는 또 더군다나 이제 그 한인 사회에서는 아주 이제 우러러보는 분인데 유명한 CEO고 거기에서는 또 꽉 잡고 계시니까 꽉 잡고 계실 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사람이
뭐 갱년기 우울이 왔을까? 어떤 식으로 했을까 하는 게 되게 조금 궁금해서 친구지만 그래서 한번 얘기를 좀 예. 그래서 제가 진행 모드가 됐지만 근데 잠깐만, 근데 그 예. 말씀하시기 전에 예. 많은 분들이 정신하고 육체를 자꾸 이렇게 갈라서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또 그것도 그래. 예, 그러니까 갱년기는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여성 난소에서 계속 그 여성 호르몬이 나왔던 것이 예. 한 12살, 11살에 시작해가지고 그게 뭐 왜 나오느냐면은 난소에서 이제 에스트로겐이 나와야 유테루스를 이렇게 빵빵하게 거기 혈관을 쫙 많이 만들어 가지고 아빠한테서 오는 스펌이 알하고 만나가지고 피터스 그 부화가 되면 거기 가서 딱 붙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10달 있다가 이제 아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남자 스펌이 안 들어왔거나 들어왔어도 그냥 이게 안 됐으면 부화가 안 됐으면은 거기 준비돼 있던 혈관들이 쫙 그냥 빠져나가는 게 월경입니다. 네, 월경인데 이제 갱년기가 됐다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 조물주가 우리를 만들 때 뭐 45세부터 55세까지 정도에서는 이거 이제 그만두고 애기 낳으려고 알을 안 내보내도 돼. 공장 문 닫은 거야. 본장 문 닫은 거야. 예. 예. 근데 여성의 알이 예.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이게 떨어진 거거든요. 예, 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떨어지는 숫자가 뭐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건 여담이지만 그 여성의 알을 갖다 동양 여성의 알을 갖다가 탈면은 뭐 꽤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히스패닉 여성 알은 5,000불. 근데 에이시안 여자 알은 2만 불. 뭐 그때 이게 몇 년 전 신문에 나왔는데 어쨌든 그게 이제 필요 없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에스트로겐이 지금 뭐 얻게 된 거라고요. 이거는 시작할 때는 갑자기 나왔기 때문에 적용할 때가 어려웠고 이건 갑자기 줄어드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호르몬의 변화인데 그 몸이 막 이렇게 힘든데 그때 마음도 그러니까 같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갱년기죠. 그럼 당사자의 그 당사자의 거시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저도 선생님한테 질문할 게 딴 게 많은데 예, 갑자기 많이 하세요. 예. 아니 저는 잠이 항상 부족하다고 느꼈던 일인인데요. 네. 정말 이렇게 제가 나를 볼 때 너무 깜짝 놀란 게 네. 이제 뭔가 전초 증상이 있었음에도 모든 선생님 책을 읽어보니까 모든 건 다 전초 증상이 있었지만 그게 별거 아니다. 그게 무시하다가 부모님들도 막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애가 막 확 하루 사이에 바뀌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공감이 갔는데 네. 저도 어제까지는 수면 시간이 모자라서 아침에 못 일어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그 다음 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못 잔 지가 오래돼서 처음에는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그게 또 왜 그러냐면 잠을 못 자면 내일 활동을 못 할 텐데 그렇죠. 어떡하지 하니까 네. 새벽이 될수록 더 불안한 불안하죠. 거예요. 시계를 네. 계속 보고. 네. 그래서 이제 진짜 이 나이를 먹는 거 못 속이는구나 했는데 네. 이제 어느 때부터는 그냥 잠에 대한 걸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렇죠. 자면 자고 말면 말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잘하신 이제 거예요. 조물주가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생각해도 이거 견디기 어렵게 잠을 못 잤다 싶을 때쯤에는 어느 날 하루 또 확 자요. 제가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게 살기 마련인 거다 생각하고 빨리 발견하셨네. 네. 딴 사람들 그거 발견 성격이 못해요. 조금 낙천적이라서 네. 그리고 그래서 제가 그리고 이제 운동을 원래 그게 중요해요. 처음부터 이제 학생 때부터 운동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여자치고는 운동을 너무 좋아했고 그 다음에 제가 그런 뭐 갱년기 때든 그 전부터도 이제 그 골프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우울한가 아닌가 하고 생각할 시간도 없이 네 그게 중요해요. 막 일하고 골프 치고 하니까 너무 네. 바빠가지고 네. 그래도 잠깐 집에 있을 때는 제 스스로 옛날보다는 좀 다운된다.
이렇게 안 그러고 싶은데 제가 잘 웃는데 이렇게 안 웃어지고 그리고 특히 남편한테 아. 제가 하면서도 그 말투를 제가 느껴요. 네. 그렇게 할 말은 아닌데 갑자기 퉁명스럽게 되고 귀찮게 대답하고 그래서 그러면 저는 얼른 그 기분에서 나오려고 노력을 해요. 네, 자, 잘하시는 선생님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네. 우스운 소리 하고 어. 쓸데없는 소리 하고 나오고 그래서 뛰고 이제 뭐, 네 그리고 이제 플랜하고 여행 갈 그렇지. 거 플랜하면서 그렇죠. 이제 또 특히 손자 손녀 얘기를 하면 그냥 만병통치약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공동 서로에게 이제 전혀 똑같은 그 기쁨이잖아요. 네. 내 얘기도 아니고 너 얘기도 아니고 아. 손자 얘기를 하면 자식 얘기도 아니고 자식 얘기는 어떨 때 스트레스를 받는데 맞아요. 손자는 책임이 없기 때문에 얘기를 네. 하면 둘 다 갑자기 이제 좀 아. 기분이 That's a 좋아지니까 good way. 네. Yeah, that's a 그래서 good way. 이제 이렇게 분위기 보고 있다가 그 얘기를 꺼내는 걸 제가 네. 이제 좀 방법을 터득해가지고 아. 이제 그걸 극복해 왔고 이제 다른 분들은 아마도 제가 이 정도로 잠을 못 잤으면 저랑 이제 여행을 한 친구들은 너무 깜짝 놀래요. 예, 이렇게 안 자고 어떻게 사람이 사냐. 근데 이제 큰 일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대수롭지 않게 굉장히 큰 일인데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게 하면서 좀 이겨냈던 것 같고요. 그게 중요한 거죠. 네.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거를 스트레스라고 생각해가지고 걱정하고 그러면은 그게 정말 더 큰 스트레스가 되는데 수용하고 네. 받아들이고 그냥 네, 네. 억셉트 하면은 네, 네, 네. 그런 대로 이제 그 지나가기가 훨씬 쉬운 근데 거죠. 맨 처음에는 걱정을 제가 이제 비즈니스도 그렇고 이 모인 멤버들 중에서 제가 제일 비전문가인데요. 사실은 인생의 전문가시잖아요. 책을 인생의 읽은 직도 전문가. 사실 얼마 안 됐고 근데 부끄러운데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이제 뭐 이미 나서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몰랐던 분야에 뭐 비즈니스를 하거나 이제 그럴 때에 걱정을 진짜 많이 해봤거든요. 잠 안 자가면서 잠 졸린데도 그때는 일부러 네. 그랬는데 결과가 너무 똑같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냥 뭐 걱정 하나 안 하나 똑같구나 이렇게 해서 생각했는데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질문이 사실은 들어 있었는데요. 네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진짜 한국 분들이 이래야 되겠다 생각한 전 또 이제 한국 사람 이제 위주로 그렇죠. 하는 거는 내가 만약에 ADHD든지 우울증이든 조울증이든 뭐 인격 장애가 됐든지 사실 책을 읽으면서 조금은 다 저한테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의과대학 다닐 때도 그랬어요. 그래요? 나도 저거 있는데, 나도 저거 있는데. 나도. 제가 좀 경계성 인격 장애가 아닐까? 우리 남편도 약간 조울증 아니야? 그래서 이제 책을 읽으면서 계속 얘기를 해줬어요. 이런 경우 조울증 같아. 뭐 이러면서 얘기했더니 식자 우환이라고 왜 갑자기 나를 의과대학생 신드롬이라니까. 그래요? 예, 그래서 공부하면 이제- 다 내 옆에 그 병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랬지만은 이제 그렇게 우리가 가벼울 때는 괜찮지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정말 그런 증상이 있을 때 첫 번째로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정말 저도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이런 약 먹으면 정신과적 약을 먹으면 이건 진짜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어딕트 돼가지고 내가 이제 제대로 된 그 인간의 생활을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넘버원 드는 생각은 너무 창피스러운 거 아니야? 내가 이게 무슨 정신병으로 약을 먹으면 이런 게 우리 그 한국 사고방식에 꽂혀 있잖아요. 네. 근데 내가 느낀 거는 그거를 하루라도 빨리 발견해서 지금 이렇게 발전된 약을 먹으면 네. 이게 완전히 완치도 될 수 있고 보통 사람보다 더 정상적인 그렇죠. 그런 생활을 아무 문제 없이 그 약을 평생 먹어도 아무 문제 없다면서요. 부작용이 있을 때는 약을 또 해야지. 바꾸면 된다고 그렇죠. 약이 네. 여러 종류가 네. 있다니까. 그래서 그거를 저는 많은 분들한테 별게 아니라는 거를 많이 알려서 내가 나를 연구해서 이제 뭐 필요하면 약을 먹어서 그렇죠. 주위 사람들한테도 해를 안 끼치고 그렇죠.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 약에 대한 예. 편견이 제가 진짜 없어졌고요. 네, 그거는 정말 중요한 거죠. 네. 다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에 대한 편견이 없어지면 굿. 좋겠고 네. 또 위로가 된 거 하나는 선생님이 소아정신과 닥터시잖아요. 네. 그래서 카이자에서 일을 많이 네. 하셨는데 네. 저는 정말 24살에 애를 낳고
나도 케어를 막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부모가 돼가지고 되게 힘들었어요. 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산후 우울증인데 몰랐어요. 어. 몸무게가 105파운드로 제가 평균 130파운드였고 애 낳을 때는 168파운드였는데 아기 낳고 3개월도 안 됐을 때 105파운드가 됐어요. 와. 있을 수 없는 그랬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이런 단어를 아무것도. 그냥 아기 낳으면 힘든가 보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 그때 이런 지식을 내가 알았으면 그렇죠. 훨씬 더 그럼요. 네, 알았고 또 특히 우리 애들 키울 때 제가 이게 많은 죄악을 저질렀거든요. 나이도 생각 안 하고 애들이지만 너무 섭섭한 것도 많았고 많지요. 제가 애에 대한 또 너무 열심히 일하다 기대치 엄청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부작용이 좀 있었는데 아까 전직 기자님들 말씀하셨듯이 혹시라도 지금 이제 만약에 유튜브 방송 보신다면 그 책을 먼저 읽고 그다음에 또 자녀분도 케어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가족 생활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훌륭한 얘기를 하시네. 네. 그 질문에 정말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제 학생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러니까 어렸을 때 초등학교 선생님 정말 중요한 게 그 선생님이 얘를 갖다가 ADHD라고 그 리퍼를 했더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얘가 학습 좀 지진아로 분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IEP를 했어요. 근데 이제 계속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 이제 그런 식으로 얘를 레이블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얘는 그거를 싫어하고 엄마도 그게 왠지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렇지.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됐냐면은 제가 고등학교 때 보니까 얘가 이거 지진아 스페셜 에드에 들어갈 정도의 지진아는 아닌 아닌데,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졸업을 시켰거든요. 예. 나중에는 이게 지금 말을 한 것처럼 어머니도 얘가 ADHD가 있다는 걸 알지만 거기에 숨기고 말을 안 하고 약을 안 먹었던 거예요. 예. 나중에는 조금 어떤 이제 계기가 있었어요. 군대를 가기 싫은데 이제 군대를 갔다가 거기서 이제 적응을 못하고 오면서 그런데 그런 ADHD에서 약을 안 먹고 그러다가 이제 그런 일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 얘가 그러니까 조증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나중에는 보니까 정신분열 이렇게 뭐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런 약을 좀 먹고 좀 그거를 했더라면 거기까지는 안 갔을 텐데 하는 그런 되게 아쉬움이 있었어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때문에 그랬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주의 산만증이 발달 장애 중에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신경 발달 장애, Neuro Developmental Disorder. 거기에 이제 들어가니까 뭐냐면 그게 이제 우리가 뇌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어떤 뭔가가 있어가지고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이제 이건 가지고 태어나면서 그냥 가지고 자라는 거예요. 그거 중에서 이제 제일 심각한 병은 지지나 그 옛날 intellectual insufficiency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뭐라고 그랬죠? 그 옛날에 전응아 뭐 이렇게 그랬죠. 그게 제일 심한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 자폐도 neuro developmental disorder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ADHD 주의 산만증, 그 다음에 학습 장애. 학습 장애는 이제 reading difficulty, 뭐 mathematical difficulty 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 그걸 learning difficulty, learning disorder. 그다음에 이제 communication disorder도 거기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브레인 문제 때문에 누가 말하는 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고 말은 잘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이해는 잘하는데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stuttering 말 더듬는 사람 그것도 이 뉴로 디벨롭먼탈 디소더고 그다음에 이제 운동 장애 틱 같은 거 틱하고 또 같이 오면은 이제 투렛스 증상 이런 것들이 다 뉴로 디벨롭먼탈 디소더에서 들어가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있어가지고 이제 쭉 가는데 ADHD 같은 경우는 한 60%에서는 어린 시절에 생겨가지고 그다음에 좀 없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 40%는. 근데 60%는 계속 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ADHD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그 발달 장애들이니까
이게 같이 섞여서 오는 것도 많아요. 섞여서 그러니까 주의산만증 있는 애들이 난독증 많아요. 이게 리딩 이게 많고 또 그 자폐증 있는 사람들이 ADHD 많고 70%에서 같이 오고 뭐 이런 식으로 같이 오는 것들도 많은데 ADHD가 있는 사람들 특징은 한 70%가 치료를 안 하면 우울해지고 불안해져요. 굉장히 심각하게.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한 75%는 그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사이코패스가 돼요. 치료를 안 해주면.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을 안으로 집어넣으면 우울하거나 불안해지고 바깥으로 나타내면 이제 투명장애 처음에는 conduct disorder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18살 오면서는 이게 이제 그 사이코패스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코모비드 하다 그러면서 이제 동반 이완되는 것들이 이렇게 생겨요. 치료를 안 하면. 그래서 이제 우울증 때문에 이제 ADHD를 치료해야 되고 엔타이 소셜한 거 안 되려면 치료를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건데 그 중에 한 15%는 조울증이 올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그 ADHD가 이제 있다가 내 생각에는 조울증으로 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 경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정신과 병이 참 그렇게 희한해요. 같이 오는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증상도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고. 그 아까 이제 계속 그 주의력 산만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좀 떠오른 질문인데요. 책하고는 관계 없을 수도 있으니까. sure. 괜찮아요. 근데 제가 궁금해서 그 이제 저는 어쨌든 이제 대입 컨설팅이니까 학생들 대학 보내는 게 학계 학생들의 이제 성적 GPA가 제일 나한테는 컨선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근데 학생들이 이제 그 성적이 안 되는 학생들을 얘기하다 보면 수업에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이런 학생들은 쉽게 말하면 그 ADD 뭐 AD 뭐 Attention Deficit Disorder이라는 그 주의력 산만 그러니까 어느 시간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50분, 40분 이렇게 수업에 집중을 해야지만 공부가 되는데 그게 안 되는 학생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한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아 무슨 말이냐 얘 저기 컴퓨터 게임 시키면 10시간도 그냥 꼼짝 않고 그 자리에서 한다. 그런 이거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은 그 컴퓨터 게임과 오히려 그게 계속 심할수록 어디서 들었는데 그 오히려 그 집중을 좀 더 그러니까 더 뭐랄까 주의력을 좀 더 결핍시키는 그런 게 된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질문이세요. 왜냐면은 그 주의 산만 및 행동 항진증 그게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처음에 그 DSM 처음에는 DSM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정신 그 질환의 육법전서 같이 그 통계 및 이게 진단의 이 열람을 쭉 써서 놓은 것들이에요. 그게 이제 사회가 바뀔 때는 사회에 따라서 뭐 그러니까 2에서 DSM-2에서 3로 갈 때는 호모섹슈얼리티가 정신병이 아니라는 걸로 해서 바뀌었습니다. 그 사회적인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3에서 4로 될 때는 벌써 우리가 브레인에 대해서 많이 알게 돼가지고 DSM-3 때까지는 ADHD하고 ADD 이렇게 둘로 나눴었어요. 그래가지고 하이퍼 액티비티가 있으면 ADHD고 없으면 ADD 그랬거든요. 근데 DSM-4가 오면은 벌써 이제 그게 우리가 이제 두뇌에 대해서 1990년도에 많이 이제 알게 돼가지고 이게 똑같은 병이다. 그러니까 하나는 하이퍼 액티브 타입이고 서브타입이 하나는 인어텐티브 타입. 그다음에 컴바인드 타입. 이게 타입이라는 것뿐이지 결국 같은 병이다. 이제 그런 건데 그 ADHD가 있는 병이 그 뭐가 그거면 ADHD냐? 증상은 뭐 여러 가지 아시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제 전두엽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두엽이 하는 일이 주의 집중, 스터디, 기억, 판단, 계획, 창조, 그 다음에 감정 올라오는 거 누르는 거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려면은 이 프리프론탈 로브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 일을 하려면은 여기에 도파민이나 네오에피네프린 같은 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나오는 것이 도파민은요 사랑할 때 많이 나오고요 칭찬 들을 때 많이 나오고 친구하고 만나서 막 기쁘고 좋은 게임하고 그럴 때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재미없는 거 할 때. 수업 시간. 그것도 선생님이 하나도 유머가 없고 웃기지도 않고 그런 선생님 하는 건 안 나와. 그 다음에 숙제할 때. 안 나와. 하기 싫을 때. 안 나와. 그게 ADHD예요. 그러니까 앉아서 게임할 때는요, 10시간이 아니라 100시간도 하고, 뭐 70몇 시간 했다. 한국 사람 하나는 그 도파민 플로우가 돼가지고, 그때 옆에 가서 건들고 하지 마. 그러면 호랑이 같이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영리한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얼람을 먼저 하게 놓게하죠. 그래서 얼람 하면 지가 놀라니까 이제 지가 끊는 거야지. 옆에서 했다는 그때는 막 화를 내니까. 텔레비 뭐 2-3시간 앉아서 보는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병이 이름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의 산만이니까 멀쩡하게 애들이 주의가 하던 가니까 부모님들이 이해를 못해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언론에서 애들 같은 거 지금 못 쓰겠잖아요. 애들이 암페타민이거든요. 근데 그거 쓰면은 뭐 마약쟁이 된다 그러는데 그거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가 멀쩡하게 있는 정상인은 거기다가 암페타민 딱 줘봐요. 그럼 이게 하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약 자꾸 하이가 되려고 그러는데 그렇죠. ADHD로 태어난 아이들은 네. 여기 좀 문제가 있어서 잘 안 나오는 애들이거든요. 이걸 나오게 하면은 네. 애가 하이가 되는 게 아니라 정상이 되는 컨트롤을 하니까 이모션도 캄다운 되고 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가 그러니까 약을 먹어야 되는 거죠. 요즘 학부모님들이 게임에 대해서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아마 이제 자녀들하고 이런 걸 미리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좀 컨트롤할 수 있게 또 네. 양보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저희 사실은 이 얘기 되게 많이 했는데요. 이 책이 굉장히 쉽고 재밌어요. 아이야 너 때문에 행복해. 읽으면서 정말로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진짜 이 다양한 의학 지식도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들 너무 신나게 얘기하셨는데 선생님 어떠셨어요? 좋으셨어요? 아, 좋지요. 네.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고 또 열심히 읽어주시고 네. 그래가지고 좋은 질문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막 신이 납니다. 네, 진짜 아까 우리 신디 조 대표님께서 얘기했듯이 사람들이 이걸 듣고 좀 약에 대해서 좀 인식도 좀 개선되고 네. 또 이런 어떤 이렇게 학부모들 자녀들과의 관계도 좀 바뀌고 학교와 또 이 학부모들의 관계도 좀 바뀌었으면 그런 네.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네. 그럼 저희는 그러면 이번 유튜브 데뷔를 여기서 좀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네.